저는 평생 꽃을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계절의 순리를 따라 정직하게 피어나고 조건 없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내어주는 꽃처럼 살고 싶었죠. 그러다 제 인생에 나타난 화려한 꽃 같았던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의 뿌리에는 끔찍한 독이 숨겨져 있었고 그 독은 저를 좀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전 너무 늦게 알아차렸던 것 같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다정하고 유능했던 그 사람의 가면 뒤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제가 그 대가로 무엇을 되돌려 주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꽃과 식물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친구들은 연예인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거 좋아할 때 저는 꽃하고 식물에 관심이 정말 많았던 좀 특이한 아이였죠. 공부는 뒷전이었고 원예 잡지를 중고로 잔뜩 사서 보고 원예 관련 내용 스크랩하고 밖에서 놀 때도 들에 핀 꽃으로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여러 꽃의 종류와 꽃말을 외우고 저만의 방식으로 꽃꽂이를 상상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었으니 성적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꽃 말고는 다른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결과였죠. 결국 대충 성적에 맞춰 지방대를 갔는데요. 대신 회계학과를 갔습니다. 회계학과는 엄마가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때예요. 그동안 공부도 잘 못하고 실망스러운 딸이었는데 이것조차 안 하면 제가 진짜 나쁜 자식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어거지로 들어갔던 것 같고 또 꾸역꾸역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격증 덕분에 꽤 좋은 회사에 취업하긴 했어요. 그때만큼 부모님이 행복해하신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니 저도 좋았고 또 일단 먹고 살 길이 생겼으니 만족했습니다. 좀 일찍 취업을 했고 일은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꽃이나 원예는 취미 활동으로만 남겨두기로 했고요. 그렇게 그 회사에서 4년쯤 일했더니 일 잘한다는 얘기도 좀 듣고 남들보다 조금 빨리 승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 사람들이 들어와 섞이면서 오는 혼란이 꽤 컸고 한동안은 어수선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남자 최진우를 만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남자에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갑인데다 제가 여자다 보니 당연히 자기보다 사회생활을 덜 했을 거고 능력도 별로 없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게 보였거든요. 성격 자체가 남한테 가르치길 좋아하는 것 같았기에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는데 조금 같이 지내보니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잘난 척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름 객관적으로도 꽤 잘난 사람이었구나 싶기도 한 겁니다. 학교도 유명한 명문대였고 심지어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도 많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안도 꽤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자기 분야가 아닌데 법 같은 것도 아는 게 많고 책도 정말 많이 읽어서 모르는 분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랑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업무상 협의할 일이 종종 있다 보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대화를 할수록 확실히 아는 게 많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해도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회사 합병 후 반년 정도 있었을 때 전체 회식을 계기로 부쩍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마주 앉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꽃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꽃에서도 아는 게 많더라고요. 요즘 파란색 장미가 인기던데 원래 자연에는 파란 장미 유전자가 없는 거 알아요?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건데 꽃말도 원래는 불가능이었는데 지금은 기적으로 바뀌었대요. 꽃이라는 게 그 시대의 문화와 기술을 담아서 새로운 의미로 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은 꽃에 돈 쓴다고 하면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남자에 대한 호감도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겉만 번드르르하고 유치한 얘기지만 그때의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고 그날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연애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그 회사에 계속 있었지만 남친은 회사를 3번이나 옮겼습니다.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옮기는 거라고 하고 어딜 가도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정말 강한 사람이다 보니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잘 없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나마 한 회사에 입사한 지 4달 정도 됐을 때 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물론 짧게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을 계속했는데도 결혼식장에 전 직장 동료들은 물론 현 직장 동료들도 거의 안 온 거예요. 지인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신랑 쪽은 한 6명 정도 있었고 그에 반해 저는 하객이 너무 많다고 제 하객이 신랑 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남편 딴에는 기분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중에 결혼 사진 고를 때 앨범에서 그 사진을 빼자고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남편이 회사를 계속 옮기는 것도 인간관계가 엉망이라서 그런 이유가 컸습니다. 공교롭게 전 남편이 옮긴 회사 중 하나에 제 친구가 근무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제 결혼식에 와서 제 남편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저 남자랑 결혼하는 건지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회사에서 평판이 너무 안 좋았다고 허풍기도 심해서 허언증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풀리기도 심하고 허풍도 심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회사에서도 말이 많았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남편은 허풍쟁이에 자신을 지나치게 떠벌리는 인간일 뿐이었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니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댁의 실체가 여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셨다던 시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 도망가다가 차 사고로 내연녀와 함께 비명 행사하신 거였는데요. 물론 결혼 전에는 남편이 말을 안 하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신 거고 어머님 혼자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 집착이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공부 잘해서 명문대를 간 아들이었다 보니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심지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는 말을 직접 입 밖으로 하시는 분일 정도였습니다. 그 잘난 아들이 성격이 이상해서 한 회사에 1년 이상 다니지를 못하는 부적응자라는 걸 모르시는지 그저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그래도 결혼했으니 남편이 이제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제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딱 4개월 만에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더라고요.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놈의 배터리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방전은커녕 충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재충전이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남편이 집에 들어앉으니 제가 전적으로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저까지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저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혼 초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우연과 기회의 연속이란 말이 맞나 봐요. 그맘때 공교롭게 친구 하나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하영아, 좀 뜬금없긴 한데 너 내 사업 인수하지 않을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사업을 어떻게 인수해? 나 직원 하나 두고 꽃 전기 배달 서비스 사업 하거든. 아직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직원 하나도 일주일에 3일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긴 해. 내가 하는 일은 새벽마다 꽃시장 가서 구독자들에게 보낼 싱싱한 꽃들을 떼우고 날짜에 맞춰 보내주는 건데 작게 시작하긴 해도 계속 매출 늘고 있고 수입 괜찮거든. 너도 꽃 엄청 좋아했잖아. 네가 해보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네가 계속 안 하고? 우리 남편 해외지사로 발령 났거든. 3달 안에 다 정리하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야 할 판이야.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 접고 인도네시아 가야 하니 내 속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맡아서 해주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한 달 동안 나한테 바짝 인수인계 받아. 초기 자본금 필요 없이 그냥 운영해. 대신 3개월 뒤에 내가 인도네시아 간 이후부터 연말까지 매달 총 이익의 15%를 1년간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는 3년간 매달 이익의 1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하고. 사실 혹하는 얘기였습니다. 초기 자본금도 필요 없고 친구가 구축해둔 사업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마침 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꽃에 관한 일이다 보니 관심도 생기더군요. 그렇게 얼떨결에 친구가 하던 꽃 전기 배달 서비스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비웃으며 저를 무시했어요. 사업은 아무나 하냐? 쫄딱 망해서 집에 손에 끼치면 알아서 메꿔 넣어라. 는 소리까지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취미로만 꽃이나 식물에 관심만 많은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나름 수완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 친구에게 넘겨받았을 때는 한 달에 내 월급 개념으로 100만 원 정도만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는데 사업한 지 6개월 만에 400% 넘는 성장을 이뤘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유입되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파트타임 1명이었던 직원을 5명이나 더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하니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너무 재밌어지고 일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깨달을 정도였죠. 남편은 백수가 되어 늦게 퇴근하는 저를 흘겨보는 날이 잦아졌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에 미쳐서 또 너무 일이 재밌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투덜거림도 심해졌고 저도 듣다 지겹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나와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집에서 자꾸 할 일 없이 있고 궁시렁대니 저희 회사라도 나오라 그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대뜸 마케팅 이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마케팅 관련해서 동영상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했다면서요. 한숨이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알겠으니 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직함은 크게 중요치 않았고 어쨌든 나와서 일이라도 돕는 게 나은 상황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도 저희 회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남편과 가까이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남편의 본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말들이 그냥 잘난 척이나 사소한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허언증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 일로 몇 번 저랑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뻔하게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사장으로 앉아있는데 직원들한테 자기가 실질적인 사장이라느니 자기한테 잘 보여야 이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느니 그런 얘기까지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많이 싸웠고 남편에게 경고도 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지 계속 그런 식으로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아주 대대적인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업 확장 때문에 새로 계약한 하회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 쪽에도 자기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말하고 쓸데없는 계약까지 구두 약속을 하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 몹시 곤란해진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한마디로 신뢰도 잃고 업계 내에서 소문도 이상하게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펄펄 뛰면서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회사 그만두라고 지금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 줄 아냐고 있는 대로 퍼부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조금 기가 죽었고 좀 쥐죽은 듯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하게 남편의 허언증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때마다 남편 입단속을 하느라 2배로 에너지가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쯤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허리도 안 좋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혼자 못 살겠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엄마 그렇게 살게 할 수 없다며 저한테 엄마 모시고 오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을 그나마 1년에 2-3번 만나고 전화통화만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모시고 살면 절대 못 살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들 자부심이 크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신 분인지 어머님이랑 통화만 해도 위가 꼬이고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랑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허리도 다쳤고 거동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당분간만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계속 모시고 살 순 없고 어머님을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괜찮은 요양시설을 찾게 되면 바로 거기로 어머님을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저도 일을 해야 되고 남편도 그렇다 보니 집에서 누가 어머님을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괜찮은 요양시설로 어머님을 보내는 게 모두에게 다 편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분간이라는 조건을 달고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기로 결정한 그날 남편이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제가 사장으로 있는 제 회사요. 그 회사 사장이 자기인 것처럼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장인데 왜 당신이 사장인 것처럼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 실은 우리 엄마는 그런 줄 알고 있거든. 왜? 당신도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나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잖아. 근데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한다는 거 엄마가 알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엄마가 건강도 안 좋은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나 우리 엄마한테 자랑이자 꿈인 거 알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끝까지 좋은 아들이고 싶어서 그래. 잔뜩 기가 죽은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이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슨 심정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알긴 하겠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거든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네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하시는 분인데 제가 남편의 상사라는 걸 알리면 뒤집어질 게 뻔했습니다. 저도 편치는 않은 상황일 테고요.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했기에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일까 싶었거든요. 그냥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든 네네 하고 넘어가며 제가 남편 덕 보고 사는 것이냐 그렇게 말을 맞추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있는 대로 속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참 팔자도 좋다. 남편 잘 만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앉아서 사는구나. 너는 진짜 남편 복 많아서 좋겠다. 남편이 오히려 제 덕 보고 편하게 사는 건데 정반대로 말하시더라고요. 기가 탁 막혔지만 그냥 네 하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말끝마다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팔자 좋게 산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꽃시장에 가서 그날 배송될 꽃들을 직접 컨펌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새벽 4시에는 회사를 가야 합니다. 꽃을 사입하고 다듬는 건 직원들이 한다고 치지만 그 꽃들을 보고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포장해서 보낼지는 제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새벽같이 출근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새벽에 나가는 저보다는 제가 그렇게 일찍 나가는 바람에 아침밥 얻어먹지 못하는 당신 아들이 더 안쓰러운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회사 그렇게 일찍 나갈 필요 있냐고, 그렇게 남편 아침밥도 못 차려주고 갈 회사면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으라는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님께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남편이 쑥 끼어들어서는 엄마, 지영이가 하는 분야는 좀 일찍 나가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나는 엄마 밥이 더 맛있어요. 엄마가 그냥 내 밥 좀 챙겨줘.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는 싹싹 비는 겁니다. 엄마 저러는 거 조금만 참아줘. 진짜 미안해. 어? 알겠으니까 빨리 어머님 모실 요양시설이나 알아봐.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어머님이 문을 두들기면서 잠깐 나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나갔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아침밥은 내가 차린다고 치자. 그러면 네 월급 번 것도 나다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해야 될 살림을 내가 대신하고 있지 않니? 이럴 거면 살림한 비용을 달라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기는커녕 살림하고 밥까지 대령하는데 살림을 시키려면 돈을 내놔야 할 거 아니냐. 너는 다 거저 먹으려고 하니?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는데 남편은 자기가 대신 드리겠다며 어머님을 달래고 그 상황을 무마하기 바빴죠. 시어머니는 진짜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고 남편을 치켜 세우고 시시콜콜 저를 남편 덕 봐서 팔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또 그렇게 고분고분 참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할 말 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욱 분하고 얄미우셨나 봐요. 그래서인지 더 그런 행동을 일삼으신 거죠. 세탁기에 넣어둔 빨래 중에 제 것만 다 빼서 밖에 쌓아두고 당신 것과 아들 것만 빤다든지, 부탁도 하지 않은 제 실크 블라우스를 세탁기에 냅다 놓고 돌려버려 망가뜨린다든지, 일부러 저 기분 나쁘게 만들고 물 먹으라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참고 참았는데 정말 못 참겠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점차 커지면서 눈코 뜰 새도 없고 주말도 명절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 생신이며 명절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 신경 쓰지 말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무조건 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계속 죄송하고 마음에 걸렸어요. 명절 때 못 가니 선물이라도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한우와 엄마 좋아하시는 한과를 미리 사놓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침 이 근처에 오실 일도 있다고 하셔서 잠깐 들러서 들고 가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꾸러미를 보고 저한테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내 아들이 개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지 친정에 쓰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저희 부모님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번 돈으로 저희 집에서 잘 드시고 잘 계시잖아요. 명절이면 생신도 챙기지 못하는 딸이 이 정도도 못해요? 하여간 넌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그래, 이렇게 잘난 딸 낳으신 우리 사돈 어른들 간만에 만나면 인사나 드려야겠다. 그리고 잠시 후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는데 어머님이 있는 대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 좀 한다고 설치고 다니면서 시댁이고 남편이고 우습게 여기네요. 참 문제예요. 저희 엄마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흘낏 한번 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창피해서 엄마한테는 자초지종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보시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한가 세트와 고기를 챙겨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꼽게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아유, 딸 자식이 준다고 그걸 냉큼 다 가지고 가십니까? 그게 다 사위 등골 뺀 거라는 것만 알고 드세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저희 주려고 챙겨놓은 건데 그걸 왜 사부인께서... 참 염치도 없으시네. 그 부모의 그 딸이지 뭐야.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친정부모님이 황당한 얼굴로 우뚝 서 계셨고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죠. 저는 일단 친정부모님께 짐을 쥐어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시고 갖고 가서 맛있게 드세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부모님을 내보낸 후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던 남편을 노려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 지금 어머님한테 다 얘기할게. 자기야, 왜 그래? 이제 더 이상 나도 못 참겠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그러지 말고, 내가 얘기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내일 엄마한테 바로 얘기할게. 남편이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내일 얘기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화병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를 나가는데 제가 회사 넘겨받고 나서 처음으로 뽑은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래요? 중요한 일이에요? 새로 뽑은 CS 직원이요. 그만둔대요. 왜요? 갑자기? 그렇게 직원에게 듣게 되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CS 직원을 가진 말로 꼬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 CS 직원 입장에선 나이도 한참이나 많은 상사가 들이대니 질릴 대로 질린 거죠. 그 직원은 성희롱으로 고소할 생각도 있다더라고요. 그 직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 한다는 말이 자기가 진짜 사장이고 저는 허수아비라면서 저랑 이혼하고 그 직원을 사모님 자리에 앉혀줄 거라느니 그런 소리까지 했다는군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어깨 만지고 허리 만지고 그랬다는데 그 직원도 참다 못 참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였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따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날 외근 갔다가 바로 퇴근하기로 한 날이라 회사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요. 마침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하니? 그렇게 베어 처먹었어? 하면서 시비를 걸더군요. 어머니, 저 건들지 마세요.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뭐가 어째? 이 싸가지가! 하면서 거실에 있던 각티슈를 저한테 집어 던진 겁니다. 맞지는 않았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앞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하며 개박살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제가 미쳤냐며 소리를 질렀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 등기증 가지고 와 앞에 던졌습니다. 너 미쳤냐? 예, 미쳤습니다. 어머님 아들 같은 인간하고 살다 보니 속이 뒤집어지고 미치기 딱 좋네요. 툭하면 잘난 아들 어쩌고 그러셨죠. 이거 보세요. 어머님 잘난 아들 저한테 얹혀 사는 신세예요. 이 집도 제 거고 회사도 제 회사고요. 어머님 아들 쥐뿔 능력도 없어 저한테 빌부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제가 참고 참아줬는데 회사 신입 직원한테 사모님을 시켜주니 이혼을 하니 어쩌니 개수작까지 부렸더라고요. 외도까지 저지르려고 한 거죠. 저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 반품할 테니까 도로 데리고 가세요. 말도 안 돼. 여기가 왜 네 집이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어머님 아들 회사 하나를 1년도 못 다녔어요. 툭하면 그만두고. 그 와중에 허언증까지 있다고 안 좋은 소문 다 났습니다. 쥐뿔도 뭣도 없는 인간. 내가 결혼했으니 참고 살자 생각하면서 제 회사에서 일도 시키고 데리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나가세요. 어머님 아들도 이 집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저는 눈이 돌아 시어머니를 무작정 밖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집 밖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음악을 크게 틀고 바닥에 깨진 컵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있는 대로 꺼내 남편 물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엄마 내쫓았다고 저한테 폭언을 퍼붓길래 CS 직원이 너 성희롱 고소한다더라. 아주 회사에서 별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녔더라. 그만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차단해 버렸습니다. 곧이어 집 밖에서 비는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도 폭언과 함께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것은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소란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CS 직원은 남편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모양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랑 이혼할 거라느니 참고 사는 거라느니 너랑 결혼해서 사모님 시켜준다느니 하는 진술도 다 나왔죠. 게다가 남편은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막무가내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게 만든 것 등 이혼 기책 사유가 명백했기에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1층 건물 경비 아저씨께 매몰차게 끌려 나가다시피 쫓겨났죠. 시어머니도 몇 번 찾아왔었는데 남편보다는 좀 더 격렬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저더러 자기 아들 인생 망친 악독한 년이라는 소리하고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까지 뿌리길래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 엄마가 경찰에 잡혀가 영락없이 처벌받을 것 같으니 그제야 남편에게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 경찰에 선처만 좀 구해달라는 비굴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사람 목숨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했던 그가 엄마가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는 무너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베풀어달라는 마지막 인정을 베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마지막 인정으로 그들과의 그 모든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거든요. 그 모든 소송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던 아들이 사실은 아내에게 빌붙어 살던 허언증 환자에 바람 피우려다 실패하고 쫓겨난 처지라는 걸 알게 된 전시모는 충격과 분노에 결국 자기 화를 못 이겨 풍으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몸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가 돼서도 병상에 누워 아들 탓, 며느리 탓을 하며 성질을 부리는 통에 병원에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왕따 환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풍문에 흘려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데 그 성격에 오래 가겠나요?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저는 제 인생을 좀먹던 두 사람을 완벽하게 떨궈냈습니다. 제 지난 결혼 생활은 비록 끔찍했지만 그 끝에서 저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요. 끝까지 사연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